세액 제한이 없어서 양도세가 무려 150억이나 나왔다고요? 안수남 세무사님이 중과세 규정은 취득하는 주택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몇 가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로 안수남 세무사님은 우리나라 이제 그 세무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가 높으신 그러신 분입니다. 세무법인 다솔, 지금은 이제 KTX죠. KTX로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연합을 해가지고 뭐 정말 그 세무사님들 다른 실력 있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어벤져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사드린 지가 좀 오래됐네요. 인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어떤 기사인지 출처 밝히고 볼게요. 한국세정신문. 딱 봐도 그냥, 그냥 세금 관련된 신문이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오상민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21년 10월 28일자 기사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광고 없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과세 세액 제한 없어서 주택가격에 30배 양도세로 부과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어떤 뭐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세금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과잉금지 위배.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지나치게 세부담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이 세법학에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위배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수남 세무사님이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취득세가 1% 하던 게 잘못하면 12%로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신규 취득한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많이 아시겠지만 뭘로 합니까? 양도일 기준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결국 어떤 사람도 피해를 보는 거죠? 1주택자들.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때 세액 제한이 없어서 보유한 주택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는, 그죠, 다솔. 여기는 제가 알기로 그냥 only 양도소득세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담 받으실 분들은 저기 다솔 가면은 되게 실력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거기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합니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저. 자, 지난 27일 대한세무학회 창립 세미나에서, 이제 세미나죠. 현 정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양도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하면서 실사례를 들었다. 자, 주택 양도가액이 250억이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20억을 납부했는데 2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두 채가 문제가 돼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무려 150억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게 됐다는 사례다. 저 이거랑 비슷한 사례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사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A주택인데 양도가가 250억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니까 이제 비과세인 걸로 해서 세금을 20억 냈다는 겁니다. 아니, 비과세인데 왜 세금을 내나요? 당연히 내죠. 자, 여기가 이제 취득가가 있을 거고요. 양도가가 있을 건데, 설령 비과세를 하더라도, 여기, 이게 250억이잖아요. 근데 요 기준점, 9억까지, 여기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장특공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대 80%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20억. 그쵸. 요거 잘못했네요.
이거 20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B, C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B, C 오피스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거용으로 썼나 보죠? 양도세 주택수에 있어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주거용이면 이때는 주택수 들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3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비과세 날라가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조정지역이었나 보죠? 조정지역이니까 3주택 중과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중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장특공이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얼마 나왔다? 250억이 아니라 150억.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20억으로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150억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를 알고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 그분은 여기 양도 차익이 10억이었어요. 10억. 이거 당연히 자기 비과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B하고 C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준공공이 아니라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요건을 다 맞추면은 이게 이제 중과 배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거주까지 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게 되고. 근데 여기 등록을 했는데 하나 딱 실수한 거예요. 지자체 등록을 했는데 세무서 등록을 안 했어요. 가지고 여기 10억이 그냥 날라가 버리고 세금 7억 냈어요. 자기는 10억 정도 비과세 돼가지고 10억 정도 생길 줄 알았는데 7억으로 날라가 버렸다는 거죠. 너무 황당하죠. 실수 딱 하나 해가지고. 그분들은 70대 노부부세요. 세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뭘 아시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요건에서 딱 하나 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억 비과세에서 7억을 날렸다.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서.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의 그 노후 생활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시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당사자 아니면은 정말 절대 모르죠. 아무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어떤 뭐 탈세를 하려고 했던 거 또 아니고 굳이 어떤 죄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굳이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잘못밖에 없어요. 몰랐다는 거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야, 그렇게까지 저렇게 가혹하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다시 이 사례로 돌아와서 이 경우에도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 두 채가 문제가 돼가지고 다주택자 중과세 받아버리니까 자기는 20억 정도 내면 될 줄 알았는데 150억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세금이. 자, 이 경우에 이제 안순남 세무사님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중과세 대상 주택의 수에 따라서 중과세 세율이 달라질 뿐 중과세 세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처럼 보유한 주택의 30배가 양도세로 부과될 수 있다.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부담 상한이라고 있거든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 150% 정도가 세부담 상한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원 내면 내년에는 150만 원 정도, 150%.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0%, 300%로 그냥 열어놔 버린 거거든요. 그냥 다 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양도세 중과 여기는 뭐 중과세 세율 달라지고 뭐 이렇게 제한 두지 않아서 그냥 다 그냥 돼버린다는 거죠.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 적용되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과잉금지 원칙이 판례에서 확립돼 있었는데 2006년 요때 제가 알기로 이제 실거래가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저도 이제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전에는 이게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 이 조세 납부 의무는 우리 국민의 굉장히 성실한 의무 중에 하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부과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이날 세미나에서 현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1세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그리고 공제 감면 폐지, 축소와 같은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도한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거래량이 줄고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이 됐고 1주택자들마저도 거주요건이 추가되고 개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부담이 늘게 되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다. 자,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게 진짜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는 화가 났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화만 내는지 좀 저도 죄송한데 왜 제가 화가 났냐면 2017년 8회 대책이 어떤 본격적인 대책의 시작이었잖아요. 그전에도 대책이 좀 있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 근데 2017년 8회 대책부터 이제 좀 센 규제들이 나왔는데 그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실수요자니까 1주택자들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주택자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보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자, 잘 봐요. 또 A씨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입니다. 10년 보유했습니다. 비과세 가능하죠? 자, 비과세 가능한데 10년 보유 기간 중에서 1년 10개월을 거주했다고 합격하겠습니다. 즉 2년 미만으로. 2년이 안 돼요. 자, 그럼 이 사람 투기꾼인가요? 아니, 내가 뭐 갑자기 집을 하나 있는데 지방으로 발령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난 지방에 그걸 사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부모님이 뭐 물려줬다든지 아니면 뭐 사정이 있어서 그냥 나는 그냥 이 집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냥 나중에 돌아오면은 여기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방 생활이 길어진 거죠. 자, 그래서 2년 거주를 못하고 그냥 10년 가지고 있어요. 비과세 됐어요. 묻고 싶습니다. 투기꾼인지. 자, 이분이요. 자, 보세요. 이 집값이 5억인데 10억으로 줬다고 합시다. 비과세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가가 5억인데 양도가가 10억이잖아요. 그럼 여기 기준점이 9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부분이 비과세가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특공을 80% 해준다고 했죠. 왜 80% 해줘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인플레이션 분만큼은 보존을 해줘야지 여기서 조금만 세금을 내야지 이 돈 가지고 더 좋은 데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세금을 많이 걷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산이 10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더 좋은 집 이사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특공 80%는 이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규제를 계속 하니까 계속 하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 건드려 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장특공 80%를 받으려면 2020년 기준으로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자, 이 사람 2년 거주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졸지에 장특공 80%를 받을 수 있었는데 80%를 못 받고 10년 보유만 했으니까 장특공 20%밖에 못 받아요. 80%에서 20%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또 바뀌죠. 21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4 플러스 4로 바뀌어버리죠. 보유하면은 40%, 거주하면은 40% 해가지고 보유 40%, 거주 40% 하는데 이때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보유만 하면 40% 된다? 아니에요. 최소 2년 거주해야 돼요. 이 사람은 2년 거주 안 했기 때문에 21년 된다 하더라도 이거 4 플러스 4 이거 받지도 못해요. 40%도 안 된다고요. 여전히 20% 또는 2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 뭘 잘못했는지. 나 그냥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나 비과세인 줄 알고 있었어. 비과세는 맞다니까요. 비과세는. 이때 거주요건의 비과세랑 이 장특공의 거주요건하고 두 개가 달라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뭘 이걸 알겠어요. 누가 1주택이신 분들이 무슨 제 채널을 보고 뭐 그러겠어요. 자기는 그냥 비과세라고 생각하시겠죠. 비과세는 맞다니까요. 비과세는 맞는데 세부담 늘어나는 이런 희한한 케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1주택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게다가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까지 양도를 할 수 없어서 여기서도 매물이 잠기고, 다주택자가 양도로 인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월 거슬에서 5년간 양도가 제한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증여를 하고 5년 안에 다시 팔아버리면은 당초 취득가로 가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년 잠긴다는 거죠. 자, 안세무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모두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기존 주택은 공급 물량을 늘리도록 시행됐어야 함에도 중과세에 따른 동결 효과로 매물이 잠겨서 공급이 축소돼서 결국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시행일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자, 중과세 관련 일부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볼게요. 중과세 관련 일부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기존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치도록 않도록 규정한 반면 일부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대책 발표일 또는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이 조정대상 지역 이 양도세 중과는요, 양도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양도일 기준. 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때 취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요때 양도를 해요. 내가 이거 취득했을 때 이게 지정될 거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증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사정상. 자, 그런데 내가 양도를 하려고 봤더니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럼 양도일 기준으로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 주택수가 2개로 늘어나 있네? 그러니까 너는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2주택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괘씸하다. 중과해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안세무사는 이미 개정한 사항 중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나 장기부 특별공제 등은 적용 대상을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인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권, 그게 정말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나와버린 거죠. 조세감면 지원까지 받아 취득한 주택이나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은 중과세만 배제할 게 아니라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좀 복잡해지고 하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서 투기 소유가 아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과세 주택에서 제외해서 주택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물론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좀 상당 부분 많이 좀 이렇게 동의가 되고요. 특히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나온 기사 보니까 국토부 장관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내년까지 공급 부족하다. 아니 그러면 그 몇 달 전에 나와서 뭐 공급에 열심히 하겠다, 공급 뭐 문제 없다, 그건 도대체 뭘까요? 어쨌든 서울은 이제 정부도 이제 공급 부족을 인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이제 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이렇게 줄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그거 외에 방법이 있나요? 새 아파트가? 그러면 신규 주택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당분간. 내년이 아니라 한 2, 3년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나마 구축에 있는 물건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금 거래 비용이 높잖아요. 너무 이게 거래 비용이 높으니까 그걸 때문에 이제 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요런 기사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좀 학계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런 목소리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요런 부분도 좀 잘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게 뭔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공유를 들어봤는데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래도 이게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제 채널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을 좀 이게 언급 드리는 거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상황 맞춰가지고 잘 전달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좀 기사 3개의 기사를 좀 봤는데 다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제 월세는요 더 늘어날 거고요. 이거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다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포지션인지에 따라서 정말 좀 정신 잘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사는 거 정말 실수요자라면 잘 모르겠는데 투자하실 때는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제 너무 이렇게 다 꼬여놓을 대로 꼬여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약간 화두가 있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내년에 뭐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크게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약간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기회가 되면. 오늘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곧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1월 달이 되고요. 11월 달이 되면 이제 11월, 12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과정 2개월 과정 하긴 하니까 정말 또 이제 빨리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 한 해 계획하셨던 거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